우리 식탁에 오르는 고기 한 점. 여러분은 보통 이 고기를 보면서 푸른 초원 위에 평화로운 농장이나 그 붉은색 지붕을 얹은 한적한 시골 풍경을 많이들 상상하시잖아요? 네, 보통은 미디어에서 그런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현실의 축산업은 그렇게 막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경제의 흐름이라던가 기후변화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최전선에 가깝거든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세계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집중 탐구는 바로 이 식탁 위 고기 한 점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퍼즐에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심층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일본 축산업의 현정을 다룬 문헌 자료들을 아주 샅샅이 분석해 봤는데요. 네, 단순히 이웃나라 농부들의 고군분투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맞아요. 해외에서 들여오는 사료에 철저하게 의존하던 이른바 가공형 축산 모델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지역의 지혜를 쥐어짜내어 스스로 자립하는 자급형 축산으로 진화하고 있는 생존 전략을 펼쳐보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라는 거시경제의 위기가 어떻게 가장 지역적이고 흙냄새나는 산업의 밑바닥을 뒤흔들고 혁신을 강제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축소판이거든요. 완벽한 축소판이다. 네, 식량안보라는 거창한 단어 이면에 숨겨진 아주 현실적인 장부의 숫자들, 그리고 벼랑 끝에서 만들어낸 생존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이번 자료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방금 말씀하신 그 장부의 숫자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일본 축산의 오랜 뼈대였던 가공형 축산이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읽으면서 이 모델이 마치 그 첨단 반도체 조립 공장이랑 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 반도체 조립 공장이요? 내가 핵심 원자재, 즉 가축이 먹을 사료의 거의 100%를 해외에서 수입해 오고 자국 내의 농장에서는 그 사료를 가축에게 먹여서 고기나 우유라는 완제품으로 가공만 해내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마치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만 하는 공장처럼 원료의 통제권을 외부에 완전히 넘겨준 구조죠. 통제권이 외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근데 이게 국토의 70% 이상의 산지로 이루어진 일본의 지형적 한계를 고려하면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아, 산지가 많아서 그렇군요. 소나 돼지가 먹어치우는 엄청난 양의 사료 작물을 재배할 만한 넓은 평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요. 결국 미국이나 호주, 브라질 같은 거대한 농업 국가들로부터 옥수수나 대두 같은 곡물을 화물선에 실어들여오는 방식의 산업 전체의 명운을 걸어왔던 셈입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식량이나 사료를 완벽하게 자급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떤 국가라도 불가능에 가깝긴 하잖아요. 그렇죠. 100% 자급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일본은 그 의존도의 저울추가 수입적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의존한다는 건 결국 외부의 글로벌 물류망이라는 배가 조금만 출렁여도 일본 산골짜기의 축산 농가는 그대로 침몰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였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 딱 그 침몰의 위기였습니다. 네, 자료에 묘사된 그 2020년 이후의 상황은 거의 퍼펙트 스톰 수준이더라고요. 곡물 가격 폭등에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거기에 엔저 현상까지 삼중고가 한꺼번에 덮쳤다고 묘사되어 있던데요. 맞습니다.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죠. 근데 문득 드는 의문이 이 세 가지 악재가 겹쳤을 때 현장의 농가들 피부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타격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냥 평소보다 허리띠를 조금 더 졸라매야 하는 수준이었나요? 단순히 비용이 10에서 20% 올랐으니까 좀 아껴 쓰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식량 안보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요. 아, 예, 차원이 다른 충격이었군요. 네, 글로벌 물류망이 코로나19 팬데믹이랑 연이은 지정학적 분쟁으로 엉키기 시작하면서 통당 국제 곡물 가격 자체가 두세 배씩 널뛰기를 했습니다. 두세 배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거기에 사료를 싣고 오는 선박의 해상 운임도 올랐죠. 또 농장을 가동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나 기름값 같은 에너지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 지점에서 농가를 아예 낭떠러지로 밀어버린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바로 통화 가치의 하락, 즉 엔저 현상이었죠. 아, 엔저 현상. 수입할 때 돈이 더 든다는 뜻이죠. 내 소의 입에 들어가는 옥수수는 결국 달러로 사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부가 소를 팔아서 쥐는 돈은 가치가 폭락한 N화였으니까요. 아, 그러네요. 똑같은 양의 사료를 사오더라도 체감 수입 물가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겠네요. 맞습니다. 뼈 빠지게 가축을 길러서 내다 팔아도 사료비랑 유지비를 다 제하고 나면 오히려 장부에 마이너스가 찍히는 극단적인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야,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했는데 장부를 열어볼 때마다 적자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다면 정말 절망적이겠어요. 현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 지점에서 농가들이 아주 서늘한 깨달음을 얻었을 것 같아요. 과연 외부의 충격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붕괴될 수 있는 얇은 얼음판 위에서의 조립산업을 우리가 안전한 식량 안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고요. 맞습니다. 체질 가치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산업 전체가 다 같이 무너진다는 절박함이 생겼죠. 그 절박함이 대대적인 반격을 만들어낸 거군요. 네, 이 수치를 보면 그 반격의 규모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일본 농가들이 선택한 전략이 2022년 데이터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데이터인가요? 일본 전체의 사료작물 식부 면적, 그러니까 가축에게 먹일 풀과 곡물을 기르기 위해 씨를 뿌린 땅의 면적이 2022년 한 해에만 전년 대비 무려 45,300헥타르나 증가했습니다. 와, 45,300헥타르요? 네, 그래서 총 100만 헥타르를 돌파했죠. 수입산 사료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쓸 수 없다면 우리 땅에서 직접 길러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거대한 트렌드가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사실 45,300헥타르라는 엄청난 숫자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그 좁은 땅에서 갑자기 사료작물을 키울 공간을 어디서 구한 걸까요? 그게 바로 일본 농가들의 기발한 발상의 전환이 돋보이는 지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들이 눈을 돌린 것이 뜻밖에도 논이더라고요.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일본 내 쌀 소비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고 그로 인해 남아돌거나 방치되던 논을 가축들의 식량 기주로 전면 개조했다는 발상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쌀이 남아도는 문제를 축산의 사료 문제와 연결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먹는 쌀 대신에 가축에 먹을 사료용 쌀을 심거나 아예 벼를 WSC 형태로 생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거잖아요. 그 전환의 디테일을 살펴보면 농가들의 아주 치열한 고민이 보입니다. 식용쌀을 재배하던 논의 인프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물의 용도만 가축용으로 바꾼 것이니까요. 아, 인프라를 새로 구축할 필요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특히 방금 언급하신 벼 WCS 생산의 증가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 벼 WCS라는 것도 알고 보면 방식이 참 직관적이잖아요. 보통 가을 추수철이 되면 벼에서 알곡만 딱 털어내고 나머지 줄기나 잎은 버리거나 불태우는 게 일반적인데 이 방식은 벼가 논에 서 있는 상태에서 알곡부터 잎 그리고 줄기까지 통째로 베어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꺼번에 수확하는 거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시골길 드라이브 하다 보면 들판에 거대한 하얀 비닐로 둘둘 말려있는 마시멜로 같은 덩어리들 보신 적 있을 텐데? 아, 네. 흔히 공룡알이라고도 부르는 그거죠. 맞아요. 그렇게 식물 전체를 밀봉해서 발효시키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과정을 위해서 소의 입맛에 맞춘 특화 품종까지 개발했다는 겁니다. 베코고놈이나 유메사나미 같은 품종들 말이죠. 이런 품종들의 이름 뜻을 알고 나면 일종의 아하 하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점은 이런 특화 품종들의 이름입니다. 일본 일부 지역 방언으로 베코가 소를 뜻하거든요. 아, 베코가 소군요? 즉, 베코고노미는 직역하면 소가 좋아하는 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인간의 밥상에 오를 찰지고 맛있는 쌀이 아니라 철저하게 소가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고 영양분이 높은 방향으로 품종 개량의 타겟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수여자가 인간에서 가축으로 바뀌었을 때 농업 기술이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사례네요. 네, 아주 유연한 대처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의 미각을 과감히 포기하고 소의 미각을 선택한 셈이네요. 그런데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거대한 마시멜로, 즉 WCS 방식도 정말 훌륭한 대안이지만 진짜 이번 문헌이 가장 힘주어 강조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은 따로 있더라고요. 네, 아마 임모방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임모방목이라는 기술인데요. 한자로 설입자에 털모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벼가 논에 꼿꼿하게 서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방목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글자 그대로 서 있는 벼를 직접 먹게 하는 겁니다.
자료에 첨부한 사진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추수가 끝난 텅 빈 논이 아니라 누렇게 익은 벼가 바람에 막 물결치는 그 논바닥에 트랙터 대신 소들이 들어가서 직접 서 있는 벼를 뜯어먹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죠. 네, 소들의 식당이 통째로 논으로 옮겨간 셈인데 근데 잠깐만요. 이게 시각적으로는 신기하고 멋지긴 한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점이 이상하게 느껴지셨나요? 보통 벼가 자라는 논은 물이 차 있어서 엄청 질척질척하잖아요. 수백 킬로그램짜리 육중한 소들이 거길 막 밟고 다니면 흙바닥이 다 파여서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면 다음해 농사는 완전히 망치는 거 아닌가요? 아, 당연한 의문입니다. 이렇게 획기적인 방법이라면 왜 그동안은 아무도 이 방식을 쓰지 않았던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바로 그 질척이는 흙바닥이라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과거에는 정말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방식이죠. 아, 역시 흙바닥이 문제였군요. 네, 이 임모방목이 단순히 소를 논에 풀어놓는 방임이 아니라 일종의 고도의 기술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이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아주 정교한 수분 조절 기술과 자연의 타이밍이 필수적입니다. 가을이 되어서 벼가 익어갈 무렵에 농부는 논에 채워져 있던 물을 완전히 빼냅니다. 아, 물을 미리 빼는군요. 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땅을 바싹 말려서 단단하게 굳히는 사전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소들의 그 엄청난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집안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방목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게 핵심이죠. 아하, 땅에 물기를 빼서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었군요. 그럼 이렇게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소를 풀어놓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수치로 보면 그 위력이 더욱 뚜렷해지는데요. 번식 후 1두, 그러니까 새끼를 낳기 위해 기르는 어미소를 기준으로 약 10아르, 즉 300평 정도의 논에 방목을 하면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약 150일 이상을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먹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50일이요? 거의 반년 가까이네요. 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비용 측면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사료 비용이 기존 WCS 방식 대비 무려 5분의 1, 즉 80%나 획기적으로 절감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80%나 비용이 줄어든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어차피 WCS 방식도 자기 논에서 자기가 기르는 걸 먹이는 거니까 비용이 비슷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80%의 차이는 바로 밸류체인 중간 단계를 완전히 삭제해버린 데서 옵니다. 중간 단계를 삭제했다. 네, 기존 방식은 식물 전체를 수확하기 위해서 콤바인 같은 대형 기계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베어낸 벼를 비닐랩으로 둥글게 마는 값비싼 포장재 비용도 들죠. 아, 기계값에 포장재 비용에? 그런데 임모방목은 기계 대신 소가 직접 논으로 걸어 들어가서 자기 입으로 수확을 하며 식사를 하잖아요. 아, 기계가 할 일을 소가 하는 거네요? 네, 기계 연료비, 포장비, 운송비, 그리고 사람의 노동력이 문자 그대로 제로가 되는 원리입니다. 와, 혁신이라는 단어가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련의 생산 과정을 백지 상태에서 다시 설계한 이런 발상이 진짜 파괴적 혁신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관고하지 말아야 할 생태학적 이점도 있습니다. 생태학적 이점이라면 어떤 게 있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연작장애입니다. 같은 땅에 똑같은 사료작물이나 밭작물을 계속 심으면 토양의 영양분이 고갈되고 특정 병해충이 막 창궐하거든요. 네, 밭농사에서는 그게 아주 큰 문제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논은 기본적으로 매년 물을 깊게 채웠다가 빼는 특수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물을 가둬두죠, 벼농사는. 물에 푹 잠겨있는 수개월 동안 토양이 자연적으로 정화되고 병해충이 리셋되는 강력한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아하, 자연스럽게 소독이 되는 거네요. 네, 일본처럼 산지가 많고 개별 농지 면적이 좁아서 미국의 대평원처럼 대규모 기계화가 불가능한 지형에서 이 임모방목은 좁은 논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최고의 지속 가능한 생산 기지로 탈바꿈시킨 완벽한 지역 맞춤형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바닥에 물을 패고 소를 밀어넣는다는 발상 자체도 놀랍지만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또 한 번 아주 강렬한 인상을 받은 건 완전히 다른 파트였어요. 어떤 파티였나요? 바로 쓰레기의 화려한 재탄생 부분입니다. 혹시 와인 드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가끔 즐겨 마십니다.
우리가 보통 아주 우아하게 와인을 마실 때 그 와인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포도가 즙을 짜낸 뒤에 찌꺼기로 버려진다는 사실은 잘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와인만 보니까요. 그런데 이 산업 폐기물 취급을 받으면서 버려지던 포도 찌꺼기가 흑돼지들의 최고급 정찬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소위 말하는 에코피드 기술이죠. 네,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식품 부산물을 사료로 재활용하는 에코피드 시스템이죠. 이 사례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요. 이것이 단순히 사료값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한 빈곤한 고육지책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통쾌했어요. 싼 맛의 쓰레기를 먹여서 버티는 차원이 아니라 이 포도 찌꺼기나 와인 부산물을 정교하게 가공해서 만든 사료를 먹인 결과 돼지의 욕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마법이 일어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품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죠. 일반 사료를 먹은 돼지보다 특유의 풍미가 훨씬 깊어지고 지방의 질이 엄청 부드러워져서 시장에서 훨씬 비싼 가격에 팔리는 프리미엄 브랜드 흑돼지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브랜딩 사례죠. 자료 속 사진을 보면 그 보랏빛 포도 찌꺼기가 섞인 먹이를 먹으면서 활기차게 들펌을 뛰노는 돼지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처치 곤란이던 지역의 골칫거리가 그 지역을 가장 잘 대표하는 명품 식재료로 환골탈태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업사이클링 비즈니스 생태계가 구축된 거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 문헌이 강조하는 미래 생존 전략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지역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방어적으로 비용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공격적으로 상품의 부가가치까지 끌어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거죠. 정말 스마트한 전략이네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균형 감각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이 자료는 결코 모든 농가가 당장 수입 사료를 끊고 지역 쓰레기를 사료로 만들어야 한다거나 논에 방목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이다 라고 편협하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그 부분 동의합니다. 자료 전반에 흐르는 뉘앙스가 어떤 특정한 정답 하나만 강요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포용적이었달까요? 그렇습니다. 축산업이 마주한 다각적인 현실을 매우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있죠. 객관적인 시선이 돋보였죠. 어떤 대규모 농가들은 여전히 수입에 집중된 사료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대량 생산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박리담회로 이익을 창출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죠. 아, 대규모는 대규모 나름의 강식이 있군요. 네, 반면에 방금 우리가 깊이 살펴본 소규모 농가들은 사육두수를 억지로 들여서 규모의 경제를 좇는 대신에 에코피드나 자급사료를 통해 생산 비용의 외부 리스크를 100% 차단하고 프리미엄 브랜딩으로 승부를 봅니다. 각자의 강점을 살리는 거네요. 이 거대한 가공형 축산 모델과 작고 기민한 자급형 모델이 시장에서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서 각자의 환경에서 생태계를 다채롭게 구성하며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획일화된 하나의 공장식 조립 라인에서 벗어나서 농가 각자의 경영 철학과 지형적 환경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제 눈에 띈 또 다른 흥미로운 움직임이 바로 연결이었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축산 농가 혼자서 아등바등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쌀이나 채소를 재배하는 이웃 경종 농가들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는 경축연계 시스템이 굉장히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더라고요. 농업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의 앞바퀴와 뒷바퀴가 비로소 톱니바퀴처럼 꽉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 앞바퀴와 뒷바퀴요. 작물을 재배하고 남은 부산물이나 볏짚은 가축의 훌륭한 먹이가 되고요. 가축이 배출한 분뇨는 잘 발효되어서 다시 지역의 논과 밭을 기름지게 하는 천연퇴비가 됩니다. 서로 주고받는 완벽한 순환이네요. 수천 년간 인류가 지속해왔던 아주 전통적인 농업의 자원순환 고리를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현대적인 충격 속에서 다시 복원해낸 것이죠. 네, 옛것에서 답을 찾은 거네요. 더불어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버려진 유휴 농지나 잡초가 무성한 폐경지에 소를 방목함으로써 농지가 숲으로 변해버리는 훼손을 막고 죽어가는 토양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일석다조의 효과군요. 위기가 오히려 지역사회의 단절된 고리들을 다시 끈끈하게 이어붙이는 강력한 접착제가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단순히 바다 건너 이웃나라의 농부들이 사료값을 아끼려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는 식의 가벼운 해외 토픽으로 끝낼 이야기는 절대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긴 시간 동안 나눈 깊은 분석이 지금 청취하시면서 운전대를 잡고 계시거나 저녁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식탁과는 과연 어떤 실제적인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결국 이 모든 치열한 혁신 과정의 최종 종착지는 소비자,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 접시입니다. 우리들의 식탁이요. 네. 글로벌 곡물 메이저 기업의 가격 장단이나 예측할 수 없는 해상 운임의 변동성 같은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거시적 리스크에서 한 걸음 벗어나는 길을 이 지역 농가들이 개척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 리스크를 차단해 주는 거군요. 지역 내에서 건강하게 순환되는 깨끗한 먹이를 먹고 좁은 축사가 아닌 넓은 자연에서 본래의 습성대로 스트레스 없이 자란 가축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질 좋은 축산물이라는 가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청취자 여러분이 주말에 마트나 정육점에서 고기를 고를 때 단순히 100g당 가격표 숫자만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지역 맞춤형, 생태 순환형 방식으로 길러진 축산물을 의식적으로 찾아보고 선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비자로서 카드를 긁는 행위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일종의 강력한 투표가 되는 셈이군요. 거기에 덧붙이자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지역의 흙과 자원을 활용해 낡은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는 농가들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행위가 됩니다.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소비네요. 나아가 우리가 발딛고 사는 지역사회의 환경과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보존하는 가장 실천적인 행동이 되죠. 여러분이 무심코 식탁 위에서 쥐는 포크와 나이프 끝에 미래 식량 시스템의 방향을 결정지을 거대한 힘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충 분석을 통해 일본 축산업의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농업과 밥상의 미래를 짚어봤는데요. 오늘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네. 축산업의 미래는 가공형이냐 자급형이냐 하는 식의 흑백 논리나 단 하나의 정답이 정해진 객관식 시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 농가가 처한 지형, 기후, 토양, 그리고 경제적 한계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 환경에 가장 딱 맞는 최적의 생존 방정식을 치열하게 찾아가는 그 땀내나는 다채로운 과정 속에 진짜 해답이 숨어 있다는 것을 훌륭하게 짚어준 분석이었습니다. 앞편에서 몰아치는 파도가 거셀수록 역설적으로 그 위기를 돌파할 해답은 가장 내 발밑, 내가 딛고 있는 좁은 지역 내에 숨어 있다는 평범하지만 묵직한 진리를 이 농가들이 혁신적인 수치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물을 쫙 뺀 단단한 논바닥에 당당하게 서서 별을 뜯어먹는 소의 모습부터 처치곤란 쓰레기 취급을 받던 와인 찌꺼기를 먹고 최고급 요리로 거듭난 흑돼지의 사연까지 깊숙이 파헤쳐봤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탐구해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매일 출퇴근하며 걷고 생활하는 바로 그 동네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혹시 우리 지역에서 골칫거리로 버려지는 폐기물이나 너무 흔해서 누구도 가치를 두지 않는 부산물은 없나요? 그 보잘것없는 쓰레기들 중에서 어쩌면 미래 우리 식탁의 지형도를 바꿀 혁신적인 생태자원이나 제2의 프리미엄 에코피드로 화려하게 탈바꿈할 수 있는 마법의 아이템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한 번쯤 즐거운 상상력을 발휘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변의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겠네요. 오늘도 끝없는 호기심으로 이 지식의 깊은 곳까지 끈기 있게 동행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고귀한 점이 오늘 나눈 이야기들로 인해 평소보다 조금 더 입체적이고 의미 있는 맛으로 다가가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묵직한 통찰을 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